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 대전을지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이준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정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당뇨병에 관한 오해와 진실인데요. 사실 당뇨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안 좋은 식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병들이 다 만성질환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진단을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질병이 발생을 하거나 합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뇨병의 경우 조기에 진단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심각한 고혈당에 이르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상태에 아주 미약한 정도의 혈당 상승만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러 당뇨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당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당뇨병을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당뇨병이 발생을 하여도 이 췌장에서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이 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혈당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혈당이 오고 증상이 나타나서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는 시점이 실제 당뇨병이 발생한 것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진행된 상태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발병을 하고 진단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이 5년에서 7년 이상이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정말 이 당뇨라는 게 그만큼 주변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질환이기도 한데요. 대체 이 당뇨 무엇인지 정의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먼저 당뇨병이라는 병명은 이 혈당, 즉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져서 소변으로 넘쳐나는 상태를 말하는 말인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포도당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대 영양소의 기본 성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이 탄수화물이 이 소화효소에서 포도당 형태로 분해가 되고 그게 이제 혈액 쪽으로 이제 흡수가 되게 되는데 정작 최종적으로는 이 포도당이 우리 몸을 유지하는 기본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세포 안에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네. 이 과정에는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당뇨병은 이러한 인슐린이 분비되지 못하거나 이 분비되어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그게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서게 되어서 소변으로 넘쳐나는 병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네. 인슐린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슐린이잖아요. 이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진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몸을 유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데 네. 가장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신진대사하면 이 포도당을 세포가 흡수해서 이 세포가 돌아가는 것인데 정작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인슐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이 이 당뇨 그리고 네. 또 고혈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또 고혈압약, 당뇨약 챙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국내의 당뇨병 유병률도 한번 살펴볼까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당뇨병 관련 통계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시면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30세 이상의 성인에서 당뇨병 유병률은 16.7%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6명 중에 1명이 당뇨병 환자인 셈이 되는데요.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9년간의 이 추세를 보시면 당뇨병 유병률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특히나 지난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비만 인구의 급증과 함께 당뇨병의 유병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국내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언급해 주셨는데 앞서 저희가 일형 당뇨 일가족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당뇨도 우리가 흔히 모두 다 같은 당뇨인
당뇨병가 싶기도 한데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당뇨의 유형이라고 할까요? 다양하다면서요? 네, 일반인들이 의외로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요. 당뇨병은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된 유형으로서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제1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할 수 없는 데에서 기인된 당뇨병으로 주로 사춘기나 유년기에 발생을 하여서 과거에는 소아당뇨라는 이름으로 잘못 불려졌는데 네. 실제로는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2형 당뇨, 성인 당뇨병이라고도 불리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당뇨병, 그것이 제2형 당뇨병에 해당하고 이 경우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할 수는 있지만 그 인슐린의 작용에 저항성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인슐린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혈당이 오르는 기전을 갖고 있고 이 저항성 상태가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면 마치 1형 당뇨병에서처럼 인슐린의 결핍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항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전에는 혈당 10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 1이 필요했다면 네. 지금은 똑같은 혈당 10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 100이 필요한 즉 똑같이 작동하던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도록 저항이 걸려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마치 같습니다. 내성이 생기듯이. 그렇군요. 또 1형, 2형 이외에도 뭐 임신했을 때 임신성 당뇨라든지 뭐 기타 당뇨병들도 또 존재한다고 들었거든요. 특수한 형태로 발현되는 당뇨병으로는 임신성 당뇨병과 기타 당뇨병을 들 수가 있는데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에는 임신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고 혈당 조절이 불량할 경우 그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에게 당뇨병이 이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 질환이나 기타 내분비 질환, 특정한 약물 등에 의해서 2차적으로 당뇨병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통칭해서 기타 당뇨병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뇨병 하면 아까도 뭐 이야기해 주셨지만 가족력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원인이 가족력 이외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선 가족력부터 하나씩 원인 살펴볼까요? 먼저 안타깝게도 당뇨병 발병 원인이 아주 정확하게 규명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모든 병이 그러하듯이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인자들이 더해지면서 발병할 것이다 판단을 되는데 그래도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인 요소가 더 클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부모 다 당뇨병일 경우 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당뇨병이 될 확률이 30% 정도로 상당히 높네요. 네.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직계 가족 내에 당뇨병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랑 비교했을 때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3.5배 높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네, 원인의 또 가족력 살펴봤는데요. 또 우리 현대인들은 식생활 습관, 잘못된 중요하죠.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서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환경 인자들을 살펴보시면 먼저 잘못된 식생활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만이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소로서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성별과 관련해서는 여성에서 당뇨병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질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 역시 중요한 발병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식생활 습관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이 식사를 좀 빨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5분 이내로 하시는 급하게. 분들은 이 당뇨에 걸릴 좀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게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서 그런 걸까요? 정확하게 그 기전이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네. 일단은 식사를 빨리 한다고 해서 혈당이 흡수되는 속도가 이제 올라가는 정도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일반적으로 빨리 하게 되면 천천히 할 때보다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 한 기전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우리 중추신경계에서 이제 그만 먹어라 하는 억제 신호가 좀 덜 나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네. 내가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생각하면서 천천히 먹는 것이 아무래도 적게 먹는 방법이 되겠고 당뇨병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 좀 안 받고 먹는 것도 잘 챙겨 드시는데도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뭐 수술이나 그 기타 원인들도 또 존재하겠죠. 대표적으로 다른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장기간 복용하는 약들이 당뇨병의 위험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소위 우리가 스테로이드제라고 부르는 이 신경통
류마티즘 그리고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되는 부신 피질 호르몬제를 들 수가 있겠고 이뇨제와 베타 차단제 같은 일부 고혈압 약제나 일부 항암제들 그리고 장기 이식 후 장기간 복용하는 면역 억제제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상지질혈증 또는 고지혈증이라고 부르는 병의 치료제로 사용하는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도 일부가 당뇨병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일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도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편 우리 몸 안에서 포도당 흡수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위를 이제 암이라든가 다른 질환으로 수술을 했을 경우 이와 관련된 당 대사의 이상으로 당뇨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위절제술이라고 하니까 또 궁금한 게요. 췌장에서도 췌장 절제술을 하잖아요. 그럼 췌장을 절제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좀 적게 돼서 이 경우에도 혹시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췌장을 교통사고나 암과 같은 질환 등을 인해서 이제 절제하거나 파괴된 경우 인슐린의 분비가 마치 일형 당뇨병 환자처럼 선천적으로 안 나오는 것과 네. 비슷한 상황이 돼서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치료에 있어서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당뇨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당뇨를 알아채고 또 관리를 하는 데까지 5년에서 한 7년 정도 맞아요. 걸린다고 조기 검진이 했잖아요. 어렵고. 그만큼 증상이 좀 비특이적이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증상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이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하면 3대 증상 또는 3다 증상이라고 부르는 증상이 있는데요. 다음, 다식, 다뇨 증상이 있습니다. 네. 먼저 당뇨병이 발생을 하면 혈당이 오르게 되고 그런 혈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다량의 물을 같이 갖고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소변을 자주 보는 다뇨 증상이 있을 수 네. 있겠고 이렇게 체내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면 갈증이 유발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기 때문에 이어서 다음이라는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의 보충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몸 안에 소중한 에너지원인 당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공복감이 계속되고 환자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먹는 다식이라는 증상이 따라가지만 최종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대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심각한 체중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눈이 흐려진다던가 손발이 저린다던가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모든 증상들은 상당히 심각한 고혈당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지 단지 아주 미약한 정도의 혈당 상승이 있을 때는 전혀 증상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기 나타나 있는 증상들이 저희 현대인들이 너무나 고질병 같이 앓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당뇨가 없으신 네. 분들도 남유식 아나운서도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과식하시고 그러다 보면 또 피로 와서 졸리고 잠자고 저는 다음 하는 게 굉장히 네. 습관화돼 있고 네. 네. 그래서 좀 알아차리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체크해봐야 되는 게 네. 당뇨를 앓고 있지 않는 분들도 혹시 내가 당뇨를 앓을 수 있지 않을까,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에 해당이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의심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서 저희가 제2형 당뇨병의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 인자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질량 지수 23 이상의 과체중이거나 비만, 그리고 또 허리 둘레가 두꺼워지는 복부 비만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고 이 직계가족 내에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거나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 공복혈당 장애나 내당능 장애 같은 전당뇨병 그리고 임신성 당뇨병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당뇨병과 연관된 질환으로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또 극심한 인슐린 저항성을 특징으로 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도 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장기간 복용했을 때 당뇨병의 소인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위험성을 늘릴 수 있는 일부 약물들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도 위험 인자에 해당합니다. 네. 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더라도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변에서 이 당뇨 앓고 계신 분들 이렇게 자가 혈당 체크한다고 이렇게 네. 하시는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혈액 검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당뇨가 진단이 내려질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혈당 검사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말하는 혈당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혈장 내에서 측정한 포도당 농도, 즉 쉽게 말해서 주사바늘로 혈관을 찔러서 뽑아낸 혈액에서 측정한 농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혈당 측정기로 침으로 손가락 끝을 찔러서 나온 혈액에서 측정하는 값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혈당 검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8시간 이상 금식 상태를 공복이다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 공복 상태에서 측정한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이면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또 식후 2시간 정도 지나서 측정한 식후 혈당이 200mg/dL 이상인 경우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체중 감소와 같은 전형적인 당뇨병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식사 유무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측정한 혈당을 기준으로 200mg/dL 이상이면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뇨병 진단하면 이 혈당 검사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게 당화 혈색소라고 하잖아요. 당화 혈색소가 뭘까요? 네. 저희가 실제로 이제 혈당 검사를 갖고 당뇨병을 진단을 하면 많은 환자분들이 이것은 오늘 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혈당이 올랐을 뿐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그게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진단 수단이 당화 혈색소가 되겠는데요. 똑같이 체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검사이지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는 지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반영한 수치라서 이 당화 혈색소가 오르게 됐다는 의미는 지난 2, 3개월 동안 내내 혈당이 높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6.5%라는 기준으로 당뇨병을 진단하게 되면 꽤 높은 진단율을 보이고 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네. 당화 혈색소가 몇 %까지 나와야 좀 정상 범위인 걸까요? 일반인들은 5.7%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5.7? 당뇨병 진단은 6.5%의 기준을 사용을 하는데 네. 이 5.7% 이상이면 비정상이지만 왜 6.5%를 기준으로 사용하냐면 실제로 당뇨병이 합병증을 유발할 정도로 위험해지는 구간이 당화혈색소 6.5%를 넘어서면서부터이기 때문에 이걸 진단 기준으로 사용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5.7%를 넘어가는 전당뇨병부터 네.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이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언급해 주신 허리 둘레를 줄이려고 네. 체중을 많이 감량하시는 분들도 봤는데요. 어떠한 치료들이 적용이 될까요? 우리가 흔히 당뇨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습관의 교정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이 원활하게 혈당이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이 치료 약물로서 경구로 복용하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사용하거나 네. 주사제로 사용하는 인슐린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당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당뇨병 인구 1000만 시대. 최근 들어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비만과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해 당뇨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당뇨병 환자 가운데는 자신이 당뇨병 환자인 걸 모르고 진단받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공존해 발병하는 병이다. 특히 임신성 당뇨병 환자의 경우 태아와의 관계 때문에 더 걱정이 많다. 현재 임신 몇 주 상태이시죠? 저 26주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임신이신가요? 네, 첫 번째 임신입니다. 최근 산부인과 진료상 아기는 지금 주수에 맞춰서 잘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임신 주수보다 조금 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크게 문제된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식사 3끼를 꼬박 다 챙겨 먹고 있고 그리고 또 식사는 주로 집에서 하는지 아니면 외식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아무래도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서 거르는 경우가 많고 저녁에는 밖에서 식구들이랑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당뇨가 임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신 중독과 같은 합병증이나 고혈압, 또 거대화 출산이나 신생아 저혈당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환자는 임신
맥주의 초산모로서 임신성 당뇨병에 대한 선별 검사를 통해서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근 산모의 나이가 급증하고 있고 당뇨병 자체의 발병률이 증가하면서 임신성 당뇨병 자체도 매우 증가하고 있는데요. 임신 기간 중에 철저한 혈당 조절을 통해서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산모의 경우도 철저한 생활습관 조절과 필요시 인슐린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 가장 흔한 오해가 치료 과정에서 인슐린을 써도 되는지의 여부다. 태아에게 혹시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우려가 큰데 인슐린 치료는 태아에게도 안전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 대부분의 산모는 출산 후에 정상적인 인슐린으로 돌아오지만 간혹 고혈당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 꾸준한 검진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동안 소변량이 줄고 몸이 많이 붓고 그랬는데 그런 증상들은 좋아지셨나요? 네, 뭐 약 먹고 부종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종이 좋아지고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뭐 시력이 최근에 갑자기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이제 손발이 많이 야간으로 저린다던가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는 증상은 없었나요? 네, 뭐 눈 이상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손발 저림은 간헐적으로 좀 있기도 합니다. 약은 잘 드시고 계신다고 했으니 그러면 어떤 식이 조절이라든가 규칙적인 운동 같은 어떤 생활 습관 교정을 잘하고 계신가요? 약은 잘 먹고 있는데요. 운동이나 뭐 기타 다른 것들은 좀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뇨병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고혈당과 급성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단순히 식습관 개선만으로 당뇨병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병증 예방을 위해선 식이 조절과 함께 적절한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 이 환자는 초기 상태의 당뇨병성 신증을 합병증으로 동반하고 있는 상태이고 유사한 형태의 합병증인 망막병증이나 신경병증이 동반되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혈당 조절을 진행하면서 이런 합병증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하고 발견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완치의 개념보다는 조절이 되는 병이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과 함께 혈압과 지지를 관리해야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고 떠도는 속설을 맹신하기보다는 적절한 약물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생활, 운동요법, 그리고 염분을 줄인 계획성 있는 식사가 중요하다. 당뇨병은 혈당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로는 증상이 뚜렷하진 않지만 병이 진행하면서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성인의 주된 사망 원인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시기부터 철저한 조절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연의 질환보다는 가지로 뻗어나가는 합병증이 더 무서운 당뇨병. 노년의 질병으로 여겨졌던 당뇨병이 이제는 젊은 층을 위협하고 있다. 조절이 되는 질환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당뇨병에 관한 오해와 진실, 팩트 체크가 중요하다. 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 만나보고 당뇨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당뇨에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많은 생각들이 들 것 같아요. 네. 뭐 이거 진짜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또 인슐린 뭐 주사 맞아야 되는 건지 네. 많은 분들이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당뇨병 진단을 받는 환자들 처음에 대면했을 때 어떤 말씀들을 주로 해주시나요, 교수님이? 당뇨병으로 처음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반응은 정말 다양한데요. 먼저 갑작스러운 진단으로 너무 심한 좌절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너무나도 이제 과도하게 의욕만 넘쳐서 몇 개월 내에 당뇨병을 없앨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태도로 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두 다에게 제가 중요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당뇨병 치료는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라톤을 뛰다 보면 오르막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져서 지칠 수도 있고 내리막 구간에 이르렀을 때 속도가 붙다 보니 자신감이 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전체에 그 42.195라고 하는 마라톤 풀코스를 꾸준하게 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내심과 근성이
가장 중요한 태도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당뇨 치료의 근본이 되는 거 마라톤과 같이 근성과 끈기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당뇨병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인슐린 주사 치료인데요. 또 당뇨 환자라고 해서 이 치료가 다 적용되는 거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케이스에 이 치료가 필요합니까? 인슐린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다양한 경구용 혈당 강화제와 마찬가지로 치료제의 하나이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부 환자에서는 이 인슐린이 당뇨병 치료의 유일한 방법이고 너무나도 필수적인 방법인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로 인슐린 자체가 체내에서 전혀 분비되지 않는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도 경구용 혈당 강화제로 혈당 조절에 실패한 환자이던가 네. 아니면 경구용 혈당 강화제의 부작용으로 복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또 간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약제 복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인슐린이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혈당만 떨어뜨리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에 전체적인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당뇨병의 급성합병증이 발생을 했거나 만성합병증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에 전신적인 치료 효과를 위해서 반드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이라든가 수유 중인 여성의 경우 약을 복용하면 아기에게 전달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고, 같은 원리로 임신성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도 인슐린 치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또 이 당뇨가 무서운 게요. 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뭐 혈관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 네. 혈관 장애로 인해서 다양한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도 좀 언급을 해주시죠. 당뇨병을 우리가 흔히 혈관병이다라고도 부르는데 그만큼 혈관에 다양한 합병증이 생깁니다. 이때 침범된 혈관의 크기에 따라서는 대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대혈관 합병증의 경우에는 그 발생 자체가 치명적이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세혈관 합병증은 대혈관 합병증처럼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환자들에게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여서 불편감을 유발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당뇨병성 신증, 망막증, 그리고 말초신경과 자율신경을 침범하는 신경병증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당뇨병 합병증 진짜 무서운데요. 다양하죠, 네. 또 합병증이. 사실 당뇨병이 너무나 흔한 질환이지만 사실 주변에서 이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가 아니라 좀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당뇨병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교수님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많이 받으시는 질문이 이제 젊은데 당뇨병이라고 네, 하셨습니다. 20, 30대. 젊은데 당뇨병, 저도 기사에서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세 남성분이신데요. 취직 후에 그 직장에서 시행한 채용 건강 검진상에서 공복 혈당이 288mg/dl로 측정이 돼서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저처럼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발생할 수 있죠, 당연히. 네, 왜 발생할 이렇게 수 있습니다. 많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40세 이전에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당뇨병을 젊은 당뇨병이다라고 따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당뇨병 환자는 좀 다른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진단 당시부터 아주 심한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고 그러다 보니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기능 부전으로 좀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이러한 특징이 워낙 높은 비만도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환자가 비만을 동반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한참 일할 나이에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이 병 치료를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가 거의 안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한편으로 병 자체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방치하는 등의 부적절한 태도가 동반이 돼서 치료의 수능도가 떨어지다 보니 합병증으로 좀 더 빨리 진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이 건강한 성인이 당뇨병에 대한 선별 검사를 언제 시작해야 되는가의 기준을 기존의 40세에서 35세로 낮춘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하시더라도 해당 나이에 해당하면 반드시 당뇨병 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뇨병 선별 검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선별 검사?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진단과 똑같습니다. 공복 혈당이라든가 식후 혈당 등의 혈당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도 있고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젊은데 당뇨라고 하시니까 요즘 젊은 연령층 사이에서 유행을 하는 게 탕후루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단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마카롱 같은 이런 단 음식들을 많이 디저트. 먹어서 당뇨가 생기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영향이 있지 연관이 않을까요? 없지는 않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아이스크림, 탕후루 이런 걸 많이 먹어서 당뇨병에 걸렸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매일 사탕을 먹는 아이들이 그럼 가장 당뇨병의 위험성이 높다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탕후루와 같은 고혈당을 유발하는 음식으로 이 비만이 동반되거나 그런 어떤 대사 과정에 이상이 생겨서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거지 설탕과 같은 당 성분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꼭 당뇨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네, 사실 당뇨병 하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 당뇨병에는 나이가 절대 상관이 없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받아볼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당뇨병인데 다른 약을 좀 처방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고지혈증 약이라든지요. 관련이 없지는 않겠죠? 사례를 보시면 48세 여성분이 오셨는데 2개월 전부터 체중 감소와 소변량 증가 등의 증상이 발생을 하여서 확진 검사를 통해서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로 당뇨병 치료를 시작했는데 동시에 항고혈압제와 지질 강화제를 처방을 받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을 뿐인데 왜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같이 먹어야 하나요? 이에 대한 대답은 대사증후군이라고는 질환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병명을 간단하게 풀어보면 여러 가지 신진대사와 관련된 질환들이 동반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복부 비만에서 유발된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상지질증 같은 다양한 대사질환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시킨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각각의 질환들이 따로 있을 때보다 이 병들이 같이 나타났을 때 훨씬 더 사망률이나 합병증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4, 5의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런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는 많은 질환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각각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조절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진단 기준을 다음같이 마련을 해두고 있는데요. 이 진단 기준을 보시면 특이한 점이 당뇨병이나 혈압의 경우는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진단하는 기준보다 낮습니다. 어찌 보면 전당뇨병 그리고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하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보다 조기에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해야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억울하시더라도 당뇨병 약에 추가로 들어오는 약들을 통해서 내 합병증과 사망률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열심히 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뇨병 약과 고혈압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말 평생 먹어야 할까요, 선생님? 유지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역시도 이제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세 남성분이 3년 전에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인슐린과 경구용 혈당 강화제로 혈당 조절했습니다. 동시에 아주 철저한 생활 습관 조절을 통해서 진단 당시에는 98kg이었던 체중을 무려 한 20kg 이상 정도를 감량하였으며 6개월 전부터는 모든 약물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조심스럽게 당뇨병은 완치가 가능하고 저 이렇게 약 안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 대답은 맞습니다.
있습니다. 아직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완치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항암 치료의 반응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관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완화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현재까지 전 세계적인 당뇨병 전문가들에 의해서 정의된 완전 관해 정의는 어떤 적극적인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교정 등등을 모두 중단한 상태에서 1년 이상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완전관해라고 하는 개념은 처음 시작된 개념이 고도 비만에 대한 한 치료 방법으로 비만 대사 수술이라는 것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경우 한 15% 이상의 아주 효과적인 체중 감량이 일어난 경우 그런 환자들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당뇨병이 70% 이상 관해가 되더라 하는 데에서 시작된 개념인데 실제로는 이런 수술이 아니더라도 도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보기에 가장 적절한 연구가 여기 있는데요. 이 연구는 2형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유병 기간이 3년 정도 이내에 짧은 환자들이었으며 평균 한 50대 초반 정도의 비교적 젊은 환자들이었으며 95kg에서 100kg 정도의 고도 비만을 갖고 있었던 환자들인데 이들에게 아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10kg 이상의 체중 감소를 유발해 봤더니 무려 70% 이상의 환자에서 약을 끊을 수 있고 정상 혈당이 유지되는 관해가 오더라 해서 핵심은 철저한 혈당 조절과 적절한 체중 감소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저 관해가 이루어져서 1년 이상 적정 수치가 유지가 되는데 마치 재발하듯이 3년, 5년 있다가 또다시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환자분들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관해 자체가 100%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철저한 혈당 관리와 체중 감소가 유지되지 않으면 심지어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있어서 또 당뇨병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인터넷상에 잘못된 정보를 보고 오해하시는데요. 당뇨병 약이 다이어트 약이다 이렇게 오인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반대로 당뇨약을 복용했더니 살이 찌더라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것도 좀 명쾌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앞서 당뇨병의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당뇨병 자체가 상당히 많은 체중이 빠지도록 하는 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반대로 이에 대해 성실히 치료를 하다 보면 그 빠진 체중이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진단 초기보다 더 찔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6세 여성분입니다. 1년 전 검진을 통해서 우연히 당뇨병을 진단을 받았는데 이 경구용 혈당 강화제로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였고 혈당 조절은 매우 양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치료를 받는 1년 동안 무려 4kg 정도의 체중이 증가해서 저한테 오셔서 당뇨병 약으로 체중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반대로 체중이 빠지는 당뇨병 약도 있나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맞습니다.이고요. 이 그림은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당뇨병 약제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건데 녹색 막대 그래프는 혈당 감소 정도고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체중 감소 내지는 증가에 대한 영향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대부분 약제로 사용하는 약들은 혈당을 잘 떨어뜨리는데 일부 약제들은 상당히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혈당 감소를 시키는 게 더 중요한 효과라서 혈당을 떨어뜨리고 나서 체중에 대한 문제를 2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체중이 장기적으로는 결국 당뇨병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즘에는 혈당 조절 못지않게 당뇨병 환자의 체중 조절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다행히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이 체중 감량을 유도할 수 있는 약제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GLP-1 수용체 작용제다라고 하는 약은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할 때보다 고용량을 사용할 경우 체중 감량의 효과가 아주 뛰어나서 현재 항비만제로 비만 치료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약의 특징이 혈당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혈당 감소 효과가 크지 않아서 저혈당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당뇨병이 없는 일반 환자에게 있어서 흔히 말하는 다이어트 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오해와 진실인데요. 이 흔히 말하는 당뇨의 치료, 인슐린 치료가 이 당뇨병 치료의 근본이다, 끝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슐린 치료가 되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제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는 거의 매일 만나게 되는 환자의 케이스인데요. 58세 남성분으로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은 지 10년 이상이 되었고 그동안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3가지까지 가지수도 늘리고 용량을 늘렸으나 체중 감소 등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있고 당화 혈색소라고 하는 혈당 조절의 지표가 무려 11%로 측정될 정도가 되어서 인슐린 치료를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키지가 않으셔서 저희 대학병원 내분비 내과로 내원을 하셨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슐린은 당뇨병 말기에 맞는 것이 아닌가요?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맞기 싫어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슐린은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현재까지 출시되어 있는 모든 약제 중에 당뇨병 관련 합병증과 사망률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입증돼 있는 보증수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혈당이 조절되는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혈중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떨어뜨린다는 개념은 혈액 중에서 포도당을 없앤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이 세포 안으로 넣어줘서 흡수시킨다라는 네.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인슐린이 열쇠와 같은 이 포도당 진입로를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인슐린의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이 없어서 발생하는 게 당뇨병이기 때문에 이런 인슐린을 직접 넣어주는 것만큼 확실한 당뇨병 치료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인슐린을 적절한 시기에 맞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시기에 맞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당뇨병 말기가 아닌 신환, 즉 처음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된 연구고 진단 당시에 혈당이 높든 낮든에 상관없이 2주 동안 인슐린 펌프라든가 하루에 여러 번 주사를 맞는 다회주사요법 등을 통해서 집중 인슐린 치료를 시행하고 네. 진단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완치에 가까운 상태, 즉 관해가 얼마나 되는가를 본 연구입니다. 보시다시피 진단 초기에 단지 2주간을 사용했을 뿐인데 1년째 관해율이 거의 60%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고 통상적인 먹는 약을 썼던 환자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당뇨병 초기에 고혈당으로 인해서 전신의 에너지 대사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인슐린을 적절하게 투여를 해주면 단순히 혈당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의 경과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효과에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인슐린 이제 주사하면 아까도 얘기 펌프 이야기 하셨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용량이 많이 들어가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용량에 조금 집착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맞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워낙 당뇨병 치료가 경구 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구 약제는 한 알이냐 두 알이냐 세 알이냐 이 용량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인슐린은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의미라서 4개 부족한 게 50단위면 50단위, 네. 4개 부족한 게 100단위면 100단위를 충분히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약과 달리 그 용량에 비례해서 독성이 늘어나거나 부작용을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오늘 당뇨의 진단부터 치료 방법까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환자분들에게 전할 말씀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당뇨병은 꼭 나이 든 사람에게만 발병하는 병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연령에서 발생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의심하고 감시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뇨병이 발생을 하였다면 적절한 체중 감량을 유도할 수 있는 생활습관 관리랑 또 최적의 약물을 치료를 병행을 하면 완치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혈당 조절뿐만이 아니라 복부 비만이라든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동반 질환들을 같이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체내에 있어서 당 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슐린이다라고 하는 호르몬을 당뇨병 진단 아니면 말기 어느 시점에서나 사용을 하면 그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 당뇨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50대 주부입니다. 이 폐경과 함께 살이 10kg 넘게 찌면서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살을 빼고는 싶은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혹시 약물 처방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는데요. 약물 처방 받아도 괜찮을까요, 교수님? 네, 실제로 제 진료실을 방문하는 폐경 후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입니다. 개인적으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 대부분 억울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억울한 게 맞습니다. 그런가요? 대부분은 개인의 노력의 부족이라기보다는 폐경으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이다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전신의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전보다 조금 먹어도 훨씬 더 많이 찌고 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 병적 상태에 놓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병적 상태는 개인의 의지만 갖고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 동반된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에 대한 약물 치료라든가 가장 기본이 되는 열량 제한이나 적절한 운동 치료 등의 생활 습관 교정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체중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항비만제 치료와 같은 비만 치료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담당 의사랑 상의 후 결정하시기를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대부터 오랫동안 당뇨병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 약을 오래 먹으면 췌장이 망가지고 췌장암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떨까요, 교수님? 네. 이 역시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당뇨병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바탕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뇨병 약을 오래 먹는다고 해서 췌장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이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면 췌장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뇨병 약을 열심히 먹어서 혈당 조절을 잘하는 것이 췌장이 망가지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췌장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을 헷갈리셔서 발생하는 오해가 되겠는데요. 췌장은 앞서 말씀드린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내분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 췌장액이라고 하는 소화액을 십이지장으로 분비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 중에 있는 지방 성분을 소화시키는 외분비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췌장암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외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이기 때문에 이 당뇨병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물론 췌장암이 워낙 사망률이 높다 보니 당뇨병 환자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유발하는 게 맞고 췌장암이 많이 진행을 해서 이런 내분비 기능이 같이 손상을 당하면 없었던 당뇨병이 중간에 생기거나 있던 당뇨병도 인슐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병 자체가 꼭 췌장암의 이제 고위험군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끝으로 당뇨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교수님, 당뇨병은 네모다. 이 네모에 들어갈 말을 채워주실까요? 네, 당뇨병은 현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왜일까요? 현재다. 일단은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지나간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 과거에 집착해서 이제 더 이상의 치료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혈당 조절을 아주 잘 하시던 환자분들도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이득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연하게 먼 미래에 올 결과를 좀 의심하다 보니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 즉 오늘 하루를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 치료를 병행하면서
담당 의사랑 상의하셔서 결정하신 최선의 약물 치료로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오늘 하루하루 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를 꾸준하게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자,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 당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내분비내과 이준철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